창문 틈으로 스며든 날카로운 아침 햇살이 눈꺼풀을 잔인하게 찔렀고 한서윤은 반사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무거운 눈을 떴는데 머릿속이 윙윙거리며 울리는 것은 단순한 숙취 때문이 아니라 어젯밤 벌어졌던 격렬한 육탄전의 후유증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옆자리에 묵직한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는데 그곳에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태양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민지의 외삼촌 강태주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고급 리넨 시트는 어지럽게 엉켜 있었고 공기 중에는 낯선 남자의 향기와 어젯밤에 긴박했던 상황이 남긴 열기가 아직도 희미하게 부유하고 있어 그녀의 냉철한 이성을 마비시키려 들었다. 서윤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지난밤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감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달콤한 로맨스가 아니라 피 냄새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다. 호텔 지하의 비밀스러운 VIP 라운지에서 강태주의 술잔에 정체불명의 투명한 약물을 타던 괴한 3명을 발견하고 제압한 것은 순전히 그녀의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동물적인 반사 신경 덕분이었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상황이 종료되기를 원했고 정신을 잃어가는 그를 부축해 이곳으로 피신시킨 것은 병원조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부의 적들이 깔려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태주는 강력한 약기운에 취해 밤새도록 고열에 시달리며 짐승처럼 신음했고 서윤은 그런 그를 간호하며 혹시 모를 추격자들의 습격에 대비해 날카로운 신경을 곤두선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잠든 그의 얼굴은 평소 뉴스에서 보던 냉철하고 빈틈없는 재벌 총수의 가면을 벗고 무방비해 보였지만 서윤은 그가 깨어나는 순간 다시 무자비한 포식자로 돌아갈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이 위험한 남자의 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것만이 그녀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를 주워 입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정리했으며 방 안에 자신의 흔적이 남지 않았는지 강박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의 지문을 옷소매로 깨끗이 닦아내고 욕실 바닥에 떨어진 긴 머리카락 한 올까지 집어치워버린 그녀의 동작은 마치 훈련받은 유령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잠든 태주를 내려다보았는데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턱선은 잠든 와중에도 그가 짊어지고 있는 거대한 권력의 무게와 고독을 말해주는 듯해 기묘한 연민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 감정을 떨쳐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온 서윤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직원들의 시선을 피해 회전문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의 낡지만 아늑한 오피스텔로 돌아와 샤워기 아래에서 뜨거운 물을 맞으며 몸에 배어있는 최고급 호텔의 향기와 지난밤의 악몽을 씻어내려 노력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몸 곳곳에는 격투 과정에서 생긴 멍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화장으로 꼼꼼하게 가리며 다시금 평범하고 얌전한 위기관리 컨설턴트 한서윤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바람처럼 평온하게 흘러가지 않았는데 출근 준비를 마치고 커피를 한 잔 마시기도 전에 회사로부터 긴급 호출 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태양그룹 본사에서 내부 감사 중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외부의 시선을 피해 조용하고 신속하게 사태를 수습해줄 전문가로 그녀가 지목되었다는 내용은 서윤을 절망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도망치듯 빠져나온 그 남자의 소굴로 제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현기증이 일었지만 거절하기에는 태양그룹이 제시한 조건과 회사의 압박이 너무나 거대했다. 1시간 뒤 서윤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태양그룹 본사 사옥의 거대한 유리문 앞에 서 있었는데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 눈은 마치 그녀를 집어삼킬 듯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로비로 들어섰고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은 미리 전달받은 듯 그녀에게 방문증을 건네주며 최상층 임원 회의실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가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귀가 먹먹해지는 기압차와 함께 서윤의 심장 박동도 점점 빨라졌지만 그녀는 표정을 굳히고 안경을 고쳤으며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회의실 앞 복도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은 이곳이 단순한 기업의 회의실이 아니라 권력의 심장부임을 실감하게 했다.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던 중역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서윤의 시선은 그들 중 누구에게도 머물지 않고 오직 테이블 상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단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는데 그는 바로 강태주였다. 강태주는 말끔한 이탈리아산 수트 차림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는데 어젯밤 약물에 중독되어 흐트러지고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임원들의 보고를 듣던 그가 서류에서 시선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께에 서 있는 서윤과 정면으로 눈을 마주쳤을 때 회의실 내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전혀 놀란 기색 없이 마치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먹잇감을 발견한 최상위 포식자처럼 입가에 미묘하고 서늘한 미소를 띄었고 서윤은 그 강렬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버텼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으며 그 안에는 서윤이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접는 복잡한 계산과 위험한 흥미가 소용돌이치고 있어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태주는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는데 그것은 환영이라기보다는 선전포고에 가까웠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 속에 감추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탈출 경로를 계산하느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이 상황이 단순한 업무 미팅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태주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책상을 두드리며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다른 임원들에게 지금 당장 모두 나가달라고 지시했고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에 휩싸였다. 영문을 모르는 임원들이 당황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지만 태주의 서슬 퍼런 눈빛에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주섬주섬 서류를 챙겨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들리자마자 넓은 회의실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고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윤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구두굽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며 서윤의 심장 박동과 겹쳐져 크게 울렸고 그녀는 다가오는 그를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서윤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고 그에게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어젯밤 그녀가 맡았던 비릿한 혈향과 화약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나는 것만 같아 현기증이 일었다. 태주는 서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키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위압감을 주었고 서윤은 지지 않기 위해 고개를 쳐들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 갇힌 자신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다. 태주는 서윤을 벽 쪽으로 거칠게 몰아붙이며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소유욕과 위험한 호기심이 가득 차 있어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는 민지가 말했던 얌전한 도서관 사서가 킬레어의 팔을 두 동강 내는 장면이 뇌리에 박혀 잊히지 않는다고 말하며 서윤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자신을 구했으니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그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는 범인을 잡을 때까지
서윤이 자신의 시야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서윤은 그의 손길을 뿌리치려 했지만 태주의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고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그녀를 압도하며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공영에 처한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야수의 잠을 깨웠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어젯밤 서윤이 호텔방에 떨어뜨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귀걸이 한 짝을 꺼내어 그녀의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잔인하게 웃었다. 이것이 민지의 손에 들어가면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의 협박은 서윤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찔렀고 그녀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삼촌과의 스캔들로 오해받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기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태주의 제안 아닌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서윤의 흐트러진 앞머리를 정리해주며 이제부터 공식적으로는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비공식적으로는 경호원으로서 24시간 밀착 동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때 회의실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심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서윤에게는 그 풍경이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자유는 이제 이 위험한 남자의 소나귀에 달려 있었다. 태주는 다시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서윤의 자리를 자신의 집무실 안쪽으로 배치하라고 지시했고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이 실려 있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며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당장은 그의 뜻대로 움직이며 기회를 엿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갑자기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불청객이 들이닥쳤는데 그는 태주의 이복형이자 민지의 아버지인 강민석 부회장이었고 그의 뒤에는 험악한 인상의 수행원들이 따르고 있었다. 강민석은 회의실에 서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이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태주에게 다가가 어젯밤의 안부를 물었다. 그의 질문에는 걱정이 아닌 비열한 탐색이 깔려 있었고 서윤은 직감적으로 어젯밤의 암살 시도가 이 남자와 관련이 있음을 눈치챘으며 태주 역시 차가운 눈빛으로 형을 응시했다. 강민석은 서윤에게 다가와 위아래로 훑어보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고 그녀를 단순히 태주의 놀이가에 취급하며 비웃었지만 서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무시했다. 태주는 순식간에 강민석의 앞을 막아서며 서윤에게 손끝 하나라도 댄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렸고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며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서윤은 두 남자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을 지켜보며 자신이 이제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전장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음을 실감했고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싸움을 예감했다. 강민석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회의실을 나가자 태주는 다시 서윤에게 돌아와 어젯밤 자신을 공격했던 놈들이 바로 저들의 하수인이라고 설명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주지시켰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의 등 뒤를 맡기겠다며 신뢰를 보였지만 그 신뢰는 순수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에 가까워 보였다.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묘한 안도감과 함께 더욱 깊어진 집착의 눈빛을 보냈다. 이제 한서윤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렸고 그녀는 친구의 삼촌이자 위험한 CEO인 강태주와 운명을 함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민지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았다. 태주는 서윤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망설임 끝에 그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전율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서윤이 태양그룹 회장 비서실에 정식으로 출근한 첫날 아침의 공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고 차가웠는데 수많은 직원의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낙하산 인사라는 수근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들이 주위를 맴돌았지만 서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책상에 앉아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만 집중하려 애썼고 그 모습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자극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서류 정리가 아니라 강태주라는 거대한 표적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적들의 살기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었기에 사소한 구설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책상 아래 숨겨둔 발목 홀스터에 차가운 금속 감촉만이 그녀가 처한 현실이 단순한 오피스 드라마가 아닌 생존이 걸린 전장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대표이사 집무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태주가 호출했을 때 서윤은 깊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의 갑옷을 단단히 두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마치 외부와 단절된 또 다른 세계처럼 고요했다. 태주는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를 밀어두고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서윤을 맞이했는데 그의 눈빛은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의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관찰하는 포식자의 그것처럼 집요하고 끈적했다. 그는 서윤이 입고 온 단정한 정장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미소를 띄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소유욕을 읽은 서윤은 본능적으로 불쾌함을 느꼈다. 태주는 서윤에게 다가와 넥타이를 메어달라고 요구하며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침범해 들어왔고 거절할 명분이 없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목에 손을 뻗어야만 했다. 가까이에서 마주한 태주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역력했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눈동자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생기가 돌았고 그는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민지가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는데 서윤이 도망치려 하거나 딴 마음을 품는 순간 그녀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이 위험한 게임의 말로 이용하겠다는 잔인한 경고였다. 서윤은 넥타이를 조이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민지를 건드리면 계약이고 뭐고 당신을 내 손으로 죽일 수도 있다고 나지막이 으르렁거렸다. 태주는 그런 서윤의 살기 어린 반응이 오히려 마음에 든다는 듯 소리내어 웃으며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맥박이 뛰는 곳에 가져다 대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은 본격적으로 태주를 노리는 세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보안팀의 서버에 접속하여 최근 일주일간의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작업은 그녀에게 식은 죽 먹기였다. 그녀는 태주의 이복형인 강민석 부회장이 외부 용역 업체를 통해 의심스러운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그 자금의 흐름이 어젯밤 호텔 습격 사건의 실행범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서윤은 강민석이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태주의 목숨을 확실하게 끊어놓으려는 사리를 품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태주의 차량 정비 기록 조작 흔적이었는데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미세한 손상을 입혀 사고를 위장하려 했던 치밀한 계획이었다. 서윤은 즉시 태주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집무실로 향했는데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강민석의 고함과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에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두 형제는 유산 상속과 경영권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강민석은 태주가 회장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쏟아내고 있었다. 태주는 형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차갑고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했고 그 모습은 강민석의 열등감을 더욱 부채질하여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서윤은 문 밖에서 대기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재킷 안에 호신용 3단봉을 꽉 쥐었고 언제든지 안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한참 후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온 강민석은 문 앞에 서 있는 서윤을 발견하고는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태주 곁에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재수가 없다고 침을 뱉듯이 내뱉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어깨를 일부러 강하게 부딪히며 지나갔는데 그 순간 서윤은 그에게서 짙은 담배 냄새와 함께 어떤 비릿한 살기를 감지하고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강민석이 사라지자마자 서윤은 집무실로 들어갔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서류들 사이에서 태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잠겨있는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넓은 등은 천하를 호령하는 재벌 총수의 위엄보다는 가족에게조차 위협받는 한 인간의 쓸쓸함과 고독이 묻어있어 서윤의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묵묵히 바닥을 정리하며 태주에게 차량 정비 기록 조작 사실과 강민석의 자금 흐름에 대한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태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보고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서윤에게 다가와 왜 도망치지 않고 자신을 돕느냐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의심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단지 계약을 이행할 뿐이며 당신이 죽으면 민지가 슬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태주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서윤의 턱을 들어 올리며 자신을 살리는 이유가 오직 민지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강요하듯 속삭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긴장감이 다시금 감돌았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겼을 때 태주는 중요한 외부 미팅이 있다며 서윤에게 동행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좁은 공간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서윤은 층수 표시기가 바뀌는 것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주머니 속의 무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하 3층 주차장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마자 서윤의 예민한 감각은 텅 빈 주차장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고 그녀는 즉시 태주의 앞을 가로막으며 멈춰 세웠다. 형광등이 기분 나쁘게 깜빡거리는 어둠 속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건장한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태주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응시했지만 서윤은 그들의 숫자가 적어도 10명은 넘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뇌 속에서 빠르게 전투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퇴로를 찾았다. 놈들은 망설임 없이 태주를 향해 달려들었고 서윤은 번개 같은 속도로 태주를 밀쳐내고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팔로 막아낸 뒤 로우킥으로 선두에 선 남자의 무릎을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고 춤을 추듯 유려한 동작으로 다음 상대의 명치를 가격하고 팔을 꺾어 제 앞에 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으며 태주는 자신의 앞에서 춤추듯 적들을 쓰러뜨리는 서윤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경이로움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그러나 적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고 체력적인 열세에 몰린 서윤의 호흡이 점차 거칠어지기 시작할 무렵 놈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비열하게 태주의 등 뒤로 돌아가 날카로운 잭나이프를 꺼내들었다. 태주가 다른 적에게 시선을 뺏긴 사이 칼날이 그의 옆구리를 향해 번뜩이며 날아들었고 이를 발견한 서윤의 머릿속에는 아무런 계산도 없이 오직 그를 살려야 한다는 본능만이 지배했다. 그녀는 몸을 날려 태주를 감싸 안으며 대신 칼날을 받아냈고 날카로운 금속이 왼쪽 어깨를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뜨거운 피가 솟구쳐 태주의 하얀 셔츠를 붉게 물들였고 태주는 자신의 품으로 무너져 내리는 서윤을 받아 안으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다. 서윤의 희생에 당황한 괴한들은 경비원들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황급히 흩어져 도망쳤고 주차장 바닥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서윤과 그녀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태주만이 남게 되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상처를 지혈하며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시야에 들어오는 태주의 얼굴이 눈물로 얼룩져 일그러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는 언제나 냉철하고 오만했던 태양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나약한 한 남자였고 서윤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의 그런 모습이
낯설면서도 애처롭다고 생각했다. 태주는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대기 중이던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직접 운전대를 잡고 미친 듯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병원으로 질주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태주는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힘없이 늘어진 서윤을 확인하며 제발 죽지 말라고 끊임없이 중얼거렸고 그의 손은 핸들을 부러뜨릴 듯 꽉 쥐어져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감정이라는 것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목숨보다 저 여자가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서윤이 흘린 피 냄새가 차 안에 진동할수록 태주의 눈빛은 공포에서 분노로 그리고 다시 광기 어린 집착으로 변해가며 검게 타들어갔다. 그는 맹세코 오늘 밤의 일을 주도한 놈들을 찾아내어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줄 것이며 다시는 서윤이 다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태양그룹 소유의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연락을 받은 의료진들이 뛰어나와 서윤을 이송했고 태주는 피범벅이 된 와이셔츠 차림으로 수술실 앞을 지키며 짐승처럼 서성거렸다. 병원장과 보안팀장이 달려와 고개를 숙였지만 태주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수술 중임을 알리는 붉은 램프만이 그의 세상 전부인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서윤의 붉은 피를 내려다보며 기묘한 전율을 느꼈는데 그것은 죄책감과 동시에 이 여자가 자신의 피를 흘려가며 자신을 지켰다는 사실이 주는 뒤틀린 희열이었다. 이제 서윤은 단순한 비서나 경호원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존재가 되었고 그는 절대로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결심을 굳혔다. 몇 시간의 긴 수술 끝에 서윤이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침대 옆에 앉아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태주의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갈아입지도 않은 채 피가 말라붙은 셔츠를 그대로 입고 있어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보였다. 서윤이 마른 입술을 떼어 괜찮냐고 묻기도 전에 태주는 거칠게 그녀의 멱살을 잡듯 다가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냐고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잡은 손은 위협이 아니라 간절함에 가까워 서윤은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서윤은 여튼 미소를 지으며 계약을 지켰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태주의 이성을 끊어놓는 기폭제가 되어버렸다. 그는 서윤의 입술을 거칠게 덮치며 키스할 듯 가까이 다가와 계약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했고 당신의 목숨은 이제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제부터 내 허락 없이는 다치는 것도 죽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속삭이며 서윤의 상처 입은 어깨 주위에 입을 맞추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 서윤은 그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광적인 집착에 전율하며 벗어나려 했지만 부상당한 몸으로는 그를 밀어낼 힘이 없었다.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두 사람의 엉킨 시선과 거친 호흡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태주는 밤새도록 서윤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잠든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강민석과 그 일당들을 어떻게 처절하게 짓밟아 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계획에는 자비란 존재하지 않았다. 서윤이 자신을 위해 흘린 피의 대가는 피로 갚아줄 것이며 그녀를 건드린 놈들은 살아서 해를 보는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었다. 태주의 사랑은 평범한 연인들의 달콤함이 아니라 상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보호하려는 왜곡된 욕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고 서윤은 그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서윤은 자신의 침대맡에 놓인 수많은 경호 인력 배치도와 함께 태주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병실 문 밖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고 서윤은 자신이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태주가 만든 황금 감옥에 갇혔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을 위해 미쳐 날뛰는 그 남자에 대한 묘한 안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스톡홀름 증후군인지 아니면 사랑의 시작인지 그녀조차 알 수 없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한 공범자이자 서로에게 얽매인 족쇄가 되어버렸고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퇴호 대원 수석을 밟자마자 서윤을 태운 검은색 리무진은 그녀의 오피스텔이 아닌 서울 외곽의 한적하고 숲이 우거진 산자락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리기 시작했고 창밖 풍경은 점차 인적이 드문 고요한 숲길로 변해갔다. 서윤은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를 가로막은 차단벽을 바라보며 옆자리에 앉은 태주에게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그는 태블릿 PC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자신의 집으로 간다는 짧고 단호한 대답만을 내놓았다. 그녀의 집은 보안이 취약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지만 서윤은 그것이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그의 비틀린 소유욕에서 비롯된 결정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차 안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고 서윤은 부상당한 어깨의 통증보다 앞으로 펼쳐질 감금 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높은 담장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태주의 저택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체처럼 견고하고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며 숲속에 고립되어 있었고 거대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는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잘 가꿔진 정원과 화려한 외관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지만 곳곳에 배치된 사설 경호원들과 감시 카메라는 이곳이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철저히 통제된 요새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차에서 내린 태주는 서윤의 짐을 수행원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들더니 그녀의 등을 부드럽지만 강압적인 손길로 떠밀며 현관으로 안내했다. 서윤은 도망칠 곳 없는 이 거대한 성에서 자신은 공주가 아니라 용에게 납치된 포로 신세나 다름없다고 자조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갑고 웅장한 대리석 바닥이 끝없이 펼쳐진 거실이 나타났는데 집 안은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삭막하고 고요해서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박물관 같았다. 태주는 2층 가장 안쪽에 위치한 방으로 서윤을 데려갔고 그곳은 이미 그녀의 취향을 고려한 가구와 옷가지들로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어 서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는 언제 준비했는지 알 수 없는 서윤의 새 휴대폰과 노트북을 건네며 기존의 물건들은 도청과 위치 추적의 위험이 있어 모두 폐기 처분했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서윤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모든 것을 제멋대로 결정한 그의 독단적인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서윤은 태주에게 당신이 내 주인이라도 되는 줄 아냐고 소리치며 당장 이곳을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는 서윤을 벽으로 몰아붙이며 놈들이 당신의 집을 이미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스마트폰으로 처참하게 파괴된 서윤의 오피스텔 내부 사진을 보여주었다. 갈기갈기 찢긴 옷들과 부서진 가구들의 모습에 서윤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고 태주는 당신이 내 곁에 있지 않으면 시체로 발견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차갑게 속삭였다.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에 서윤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노려볼 수밖에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만이 앉아 있었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는데 태주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썰었다. 그는 서윤에게 입맛이 없더라도 체력을 회복하려면 먹어야 한다며 고기 한 점을 그녀의 접시에 올려주었고 그 모습은 다정하다기보다는 사육사가 동물을 관리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서윤은 억지로 음식을 삼키며 이 숨 막히는 공간에서 어떻게 버텨야 할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산을 돌렸지만 태주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서윤이 물을 마시는 모습
머리카락을 넘기는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관찰하며 눈에 담고 있었고 그 시선은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태주는 서재로 들어가 업무를 보았고 서윤은 감시를 피해 저택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복도를 거닐다가 열린 서재 문틈으로 태주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상의를 탈의한 채 혼자서 등 뒤의 상처를 소독하고 있었는데 그의 등에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수많은 흉터가 지도처럼 새겨져 있어 그가 살아온 험난한 인생을 증명하고 있었다. 칼자국, 화상자국, 그리고 총상의 흔적까지 선명한 그 흉터들은 천하무적처럼 보이던 태양그룹 회장의 이면에 감춰진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고 묘한 연민을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춘 채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인기척을 느낀 태주가 재빨리 셔츠를 걸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 쪽을 쳐다보았고 서윤은 당황하며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려 어색하게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태주는 서윤에게 다가와 무엇을 보았느냐고 낮게 물었고 서윤은 붕대를 감아주겠다며 화제를 돌리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붕대를 집어들었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순순히 등을 내어주었고 서윤의 손길이 그의 등에 닿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는 것이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교감이 흘렀고 서윤은 이 남자가 괴물처럼 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상처받고 외로운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치료를 마친 후 태주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복형인 강민석과 계모의 끊임없는 암살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의 몸에 새겨진 흉터 하나하나는 가족이라 불리는 자들이 남긴 증오의 흔적이었고 그가 타인을 믿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드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 서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곁에 있어줄 유일한 내 편을 잃지 않으려는 처절한 생존 본능임을 깨달았다. 태주는 술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풀린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당신만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말라고 애원하듯 속삭였다. 한편 강민석 부회장의 비밀 별장에서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는 서윤을 처리하는데 실패한 부하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그는 한서윤이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임을 파악하고 그녀가 태주의 곁에 있는 한 암살 계획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민석의 참모는 서윤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의 약점을 이용해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안했고 그들은 서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강민석의 딸인 민지를 타겟으로 삼았다. 민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녀를 이용해 서윤과 태주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악랄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며칠이 지나고 저택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던 서윤은 태주의 감시에 제한적으로나마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외부와의 연락은 여전히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태주는 서윤을 지하에 있는 개인 트레이닝 룸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최신식 운동기구와 격투훈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어 웬만한 체육관보다 시설이 좋았다. 태주는 서윤에게 재활훈련이 필요하다며 직접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 주겠다고 제안했고 서윤은 부상당한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지지 않겠다는 오기로 글러브를 꼈다. 두 사람은 링 위에서 땀을 흘리며 격렬하게 몸을 부딪혔고 주먹이 오가는 와중에 쌓여있던 감정의 앙금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듯한 기묘한 쾌감을 느꼈다. 훈련 도중 서윤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 하자 태주가 재빨리 허리를 감싸 안아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막았고 두 사람의 얼굴은 숨소리가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땀에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전우애와는 다른 뜨거운 불꽃이 튀었고
태주는 충동적으로 서윤의 입술을 향해 다가갔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돌려 피하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태주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그녀를 놓아주었다. 이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기류는 미묘하게 변했고 태주는 서윤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하며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조금씩 열어주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는데 강민석이 본격적으로 민지를 포섭하기 시작하면서 서윤에게 위기가 닥쳐왔고 태주의 정보망에 민지가 아버지와 자주 접촉한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강민석은 민지에게 태주가 젊은 여자를 비서로 들여 회사를 말아먹으려 한다고 모함하며 그 여자가 바로 내 친구 한서윤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전달했다. 민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조작된 사진과 증거들을 들이밀자 점차 혼란에 빠졌고 친구와 삼촌이 자신을 속이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배신감에 휩싸였다. 태주는 이 사실을 서윤에게 숨기려 했지만 눈치 빠른 서윤은 태주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서윤은 태주에게 민지와 연락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태주는 지금 민지와 접촉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강민석이 민지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며 서윤이 감정에 휘둘려 실수를 저지르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냉정하게 경고했다. 서윤은 친구가 오해 속에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반발했지만 태주는 서윤의 어깨를 꽉 잡고 흔들며 지금은 냉정해져야 할 때라고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절박했고 서윤을 잃고 싶지 않다는 공포가 서려 있어 서윤은 차마 그를 뿌리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어둠에 잠긴 숲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력함을 탓했고 태주는 그런 그녀의 방 문 앞에 서서 들어가지 못한 채 밤새도록 보초를 섰다. 그는 서윤이 겪는 고통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녀를 놓아주는 것만큼은 죽어도 할 수 없었기에 스스로를 괴물이라 욕하며 괴로워했다. 태주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강민석과 그 일당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가 뼈와 살을 분리해 놓겠다고 다짐했고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붉게 타올랐다. 이제 서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 손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상관없다는 위험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태주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을 해킹하여 외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데 성공했고 민지에게 짧은 이메일을 보내려 시도했다. 하지만 엔터키를 누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고 돌아보니 태주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어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태주는 화를 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다가와서 노트북을 덮으며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윤을 끌어안으며 당신이 위험해지는 꼴은 못 본다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너무나 애처로워서 서윤은 저항할 힘을 잃고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태주는 서윤에게 강민석이 민지를 이용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민지가 곧 이 저택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민지가 오면 연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가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이거나 아니면 서로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이인 척을 해야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윤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었지만 태주의 표정은 진지했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곧 들이닥칠 폭풍우를 앞두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전열을 가다듬었고 저택 주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침내 민지가 탄 차가 저택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CCTV 화면에 잡혔고 서윤과 태주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다. 민지의 표정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강민석의 수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매복해 있을 것이 분명했다. 태주는 서윤의 손을 꽉 잡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당부했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주와 함께 현관으로 나갔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윤을 향해 원망 섞인 눈빛을 쏘아붙였고, 그 순간 서윤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서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배신감과 오해로 붉게 충혈되어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서윤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삼촌과 그런 사이냐고 물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그 모습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서윤은 친구의 상처받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태주와의 약속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없어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냉정한 표정으로 민지의 앞을 막아서며 이곳은 네가 함부로 와서 행패를 부릴 곳이 아니라고 차갑게 선을 그으며 조카를 몰아세웠다. 민지는 태주의 차가운 태도에 더욱 격분하여 서윤을 향해 돈 때문에 우정도 팔아버린 속물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는데, 그 말은 강민석이 그녀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왜곡된 각본 그대로였다. 서윤은 그 모욕적인 언사를 묵묵히 견뎌내며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지만 끝내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다. 결국 민지는 눈물을 터뜨리며 두 사람을 저주한다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 뛰어나갔고,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태주는 그런 서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서윤은 그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원망 섞인 비명을 질렀다. 태주는 서윤의 분노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더욱 차가워진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고 냉정하게 일갈하여 서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서재로 서윤을 끌고 가서 책상 위에 놓인 암호화된 USB, 메모리를 던지듯 내려놓았는데, 그것은 강민석이 빼돌린 비자금 장부와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태주는 이 리스트를 해독하지 못하면 민지뿐만 아니라 태양그룹 전체가 강민석의 소나기에 넘어가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서윤에게 현실을 직시할 것을 강요했다. 서윤은 눈물을 닦아내며 메모리를 노려보았고, 태주가 잔인할 정도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하면서도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리스트에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강민석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생체인식 보안키가 필요했고, 그것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태주는 며칠 뒤 열리는 자선 경매 행사에 강민석이 참석할 것이라는 정보를 주며 서윤에게 파트너로 위장해 잠입할 것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격이었다. 서윤은 태주가 자신을 사지로 내몰려 한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지만, 태주는 당신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능력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그는 서윤의 안전을 위해 최정예 요원들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서윤은 그가 자신을 미끼로 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서윤은 결국 태주의 제안을 수락하고 작전 준비에 돌입했는데,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안에 초소형 도청 장치와 특수 제작된 데이터 스키밍 장비를 은밀하게 착용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태주는 직접 서윤의 장비 착용을 도와주며 그녀의 허리와 허벅지에 닿는 손길에 묘한 긴장감을 불어넣었고,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죽음을 앞둔 연인처럼 비장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윤의 귓가의 작전이 실패하면 즉시 탈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서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강민석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목숨을 걸 각오를 다졌다. 두 사람은 작전 회의를 하며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었다. 작전 당일 새벽 서윤은 태주가 강민석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지를 자극하여 별장으로 오게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태주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조카까지 이용할 수 있냐며 분노를 터뜨렸지만 태주는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비정한 논리를 펼치며 물러서지 않았다. 태주는 자신 역시 괴물이 되어야만 괴물을 잡을 수 있었다고 자주 섞인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서윤은 그의 눈 깊은 곳에 숨겨진 고독과 자기 혐오를 읽어내고 말았다. 두 사람은 격렬하게 대립했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고 이제는 서로를 믿고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파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의 불빛들이 마치 유성처럼 흩어졌다. 태주는 서윤의 차가운 손을 잡고 깍지를 끼며 천을 나누려 했지만 서윤은 굳은 표정으로 앞만 응시할 뿐 그의 손길에 반응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다. 그녀는 이 작전이 끝나면 태주와의 인연도 끝낼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그의 떨림이 그녀의 결심을 자꾸만 흔들어 놓았다. 차가 행사장 입구에 도착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들을 맞이했고 서윤은 태주의 팔짱을 끼고 완벽한 가면을 쓴 채 전쟁터로 발을 내디뎠다. 연 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인사들로 붐비고 있었고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허공에 흩어지며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들을 감추고 있었다. 강민석은 정적의 인사들에 둘러싸여 거만하게 웃고 있다가 태주와 서윤이 등장하자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뱀처럼 교활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태주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가 잡고 있는 서윤의 허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어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서윤은 주변을 경계하며 강민석에게 접근할 기회를 엿보았고 곧이어 시작될 경매 행사가 혼란을 틈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 경매가 시작되어 장내 조명이 어두워지자 태주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역할을 맡아 강민석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도발했고 그 틈을 타 서윤은 그림자처럼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강민석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로 향하는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환풍구 통로가 있는 비상구 쪽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귀를 때릴 만큼 크게 울렸지만 그녀는 호흡을 조절하며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고 주머니 속에 스키밍 장비를 만지작거렸다. 이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의 손끝에 태양그룹의 운명과 민지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서윤이 강민석의 뒤를 밟아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는데 경호원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지나치게 조용한 분위기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함정임을 감지하고 발길을 돌리려 했지만 갑자기 사방에서 차단벽이 내려오며 퇴로가 막혀버렸고 어둠 속에서 붉은 레이저 포인트들이 그녀의 심장을 겨누었다. 스피커를 통해 강민석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제 발로 쥐새끼가 들어왔다고 조롱했고 서윤은 자신이 철저하게 농락당했음을 깨닫고 입술을 깨물었다. 통신기가 먹통이 된 상태에서 그녀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고 태주에게 이 위험을 알릴 방법조차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어둠 속에서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춤을 추듯 서윤의 심장 부근을 겨누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거대한 장식용 기둥 뒤로 숨으며 첫 번째 사격을 간발의 차이로 피했다. 소음기가 장착된 총성 소리가 픽픽거리며 대리석 바닥을 튀겼고 파티장의 흥겨운 음악 소리는 차단벽 너머에서 아득하게 들려와 이곳이 철저히 고립된 도살장임을 실감하게 했다. 서윤은 움직임에 방해가 되는 긴 드레스 자락을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하이힐을 벗어던지며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디뎠는데 그녀의 눈빛은 공포를 넘어선 살기로 차갑게 번득였다. 그녀는 주머니에 숨겨둔 얇은 와이어를 꺼내어 손에 감으며 적들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렸다. 좁은 복도를 가득 메운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곤봉과 단검을 꺼내 들고 포위망을 좁혀오자 서윤은 벽에 걸린 소화기를 집어들어 안전핀을 뽑고 바닥에 굴려 자욱한 연막을 만들었다. 시야가 차단된 혼란 속에서 그녀는 훈련받은 살수처럼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이며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의 명치를 가격하고 팔을 꺾어 무기를 빼앗았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연달아 터져 나왔지만 수적 열쇠는 명확했고 놈들은 쓰러져도 계속해서 밀려들어와 그녀의 체력을 빠르게 고갈시키고 있었다. 서윤은 입안에 고인 비릿한 핏물을 바닥에 뱉어내며 태주가 올 때까지, 아니 그가 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살아서 놈들의 목을대를 물어뜯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연회장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태주는 귀에 꽂은 인이어에서 날카로운 지지직거리는 소음만이 들려오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고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랐다. 그는 멀리서 강민석이 여유롭게 샴페인을 마시며 자신을 비웃듯 쳐다보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이 모든 상황이 서윤을 처리하고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함정이었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태주의 이성은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오직 서윤을 구해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뇌를 지배하며 그의 눈동자는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흉포하게 변해버렸다. 태주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테이블을 거칠게 엎어버리며 앞을 막아서는 보안 요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비상구 쪽으로 미친 듯이 질주했다. 평소에 냉철하고 계산적인 태양그룹 회장 강태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내 여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한 마리 미친 야수만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굳게 닫힌 철문을 온몸으로 들이받고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잠금 장치를 내리치며 서윤의 이름을 처절하게 부르짖었고 그 외침은 파티장의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서윤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거구의 사내에게 목이 졸려 의식이 희미해지려던 순간 철문이 굉음과 함께 찌그러지며 열렸고 피투성이가 된 주먹을 쥔 태주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다. 그는 엉망이 된 서윤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성이 끊어진 듯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맨손으로 서윤을 잡고 있던 놈의 얼굴을 으깨버릴 듯 가격하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태주의 광기 어린 등장에 당황한 적들이 주춤하는 사이 서윤은 안도감에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태주의 등 뒤로 가서 섰다.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사방에서 달려드는 적들을 상대했는데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아도 완벽하게 호흡이 맞아떨어지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피 위에서 추는 죽음의 왈츠와도 같았다. 태주는 자신의 몸이 베이고 찢기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서윤에게 날아오는 공격만을 막아내는 데 집중했고 서윤 역시 태주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피와 땀이 뒤섞여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는 지옥 같은 현장에서 두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임을 절실하게 확인하며 생존을 위해 싸웠다. 그때 쓰러진 줄 알았던 적 하나가 품속에서 예비용 총을 꺼내 서윤의 등을 향해 방가쇠를 당기려 했고 이를 먼저 발견한 태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려 서윤을 감싸 안았다. 탕하는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태주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고 그의 등에서 붉은 선혈이 솟구쳐 서윤의 찢어진 드레스를 적시자 그녀의 세상은 순간적으로 정지해버렸다. 태주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무너져 내리면서도 끝까지 서윤을 놓지 않았고 흔들리는 동공으로 그녀의 안위를 먼저 확인하려 애쓰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서윤은 피를 토하듯 태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부축해 일으켰고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총을 쏜 자의 손목을 밟아 으깨버린 뒤
바닥에 떨어진 총을 주워 확인 사살까지 하려다 멈췄다.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태주가 위험하다는 판단에 그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거구의 태주를 끌고 비상구 밖으로 빠져나왔고 대기 중이던 적들의 차량을 탈취했다. 운전석에 앉은 서윤은 피 묻은 손으로 미끄러운 핸들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가속 페달을 밟는 발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도심을 벗어나 안전 가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주는 과다 출혈로 점점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옆좌석의 서윤은 한 손으로 운전하며 다른 손으로 그의 상처를 압박했다. 태주는 피 묻은 손을 들어 서윤의 뺨을 어루만지며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멍청하고도 진심 어린 말을 내뱉고는 피 섞인 기침과 함께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 순간 서윤은 이 남자가 자신에게 보여준 병적인 집착과 통제가 결국은 서툴고 필사적인 사랑의 방식이었음을 깨닫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과 후회를 느꼈다. 서윤은 인적이 드문 숲속에 위치한 안전 가옥에 도착하자마자 태주를 힘겹게 소파에 눕히고 비상용 수술 도구를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총알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태주는 마취도 없이 진행되는 고통 속에서도 서윤의 손을 꽉 잡으며 강민석을 절대 살려두지 않겠다고 중얼거렸고 그 눈빛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밤 흘린 이 붉은 피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뗄 수 없는 맹세가 되었고 서윤은 이제 태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마가 되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열에 시달리던 태주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을 때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간호하는 서윤이 아니라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냉혹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낯선 전사의 모습이었다. 서윤은 태주가 깨어난 것을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화면 속에 복잡한 데이터 코드들과 씨름하고 있었고 그녀의 주변에는 이미 해독이 완료된 수십 장의 기밀 문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태주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녀가 지금 단순한 비서의 영역을 넘어 자신의 복수를 대행하고 있는 집행관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묘한 전율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서윤은 마지막 엔터키를 강하게 누른 뒤 천천히 의자를 돌려 태주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지난밤의 눈물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녀는 태주에게 강민석의 비자금 장부와 로비 리스트의 암호를 완벽하게 풀어냈으며 이 자료들을 지금 막 검찰과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전송했다고 담담하게 보고했다. 그것은 태주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질러진 일에 대한 통보였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 뉴스 속보에서는 강민석 부회장의 페이퍼 컴퍼니와 불법 자금 세탁 정황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에게 건넨 뇌물 리스트가 적나라하게 보도되고 있었다. 태양그룹 본사에는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으며 강민석을 추종하던 세력들은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는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안전가옥의 텔레비전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태주는 서윤이 설계한 완벽하고도 잔인한 복수극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그녀가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칼날을 품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궁지에 몰린 강민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술병을 집어던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태주와 서윤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에 치를 떨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권총 한 자루를 꺼내들었고 마지막 남은 카드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딸이자 태주의 조카인 민지를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제 부성에조차 남아있지 않은 괴물이 되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불안에 떨고 있던 민지에게 아버지 강민석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달라고 딸에게 읍소했다. 민지는 아버지의 범죄 사실에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혈육의 정에 이끌려 흔들렸고 아버지가 자살이라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가 오라는 태양그룹 본사 옥상으로 향했다. 하지만 옥상 헬기장에 도착한 민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차가운 총구와 광기에 사로잡힌 악마의 얼굴뿐이었고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인질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태주와 서윤이 안전가옥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태주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고 발신자 화면에 뜬 강민석의 이름은 불길한 예감을 현실로 만들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것은 민지의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와 함께 지금 당장 둘이서만 회사 옥상으로 오지 않으면 민지를 옥상에서 밀어버리겠다는 강민석의 섬뜩한 협박이었다. 태주는 분노로 핏발선 눈으로 전화를 쥐어짜듯 잡았고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은 서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눈빛만은 더욱 매섭게 타올랐다.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태주를 서윤이 만류하려 했지만 태주는 피가 배어 나오는 옆구리를 움켜쥐며 이것은 형제간의 질긴 악연을 끝낼 마지막 기회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윤은 더 이상 그를 말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없이 다가가 그의 셔츠 단추를 채워주고 숨겨두었던 호신용 단검을 그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었다. 그녀는 당신 혼자 가게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목숨도 이 싸움에 걸겠다고 선언했고 두 사람은 비장한 눈빛을 교환하며 최후의 전장으로 향하는 채 올랐다. 도심을 가로질러 태양그룹 본사로 향하는 동안 하늘은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곧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한 날씨는 다가올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하는 듯했다. 경찰차들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건물 주변은 이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지만 태주와 서윤은 뒷문으로 은밀하게 잠입하여 보안실을 무력화시키고 옥상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갈수록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은 격해졌지만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서로의 온기가 두려움을 잊게 만드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다. 옥상 문이 열리자 거센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고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강민석과 입에 테이프가 붙여진 채 눈물 범벅이 된 민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강민석은 태주와 서윤을 보자마자 광소하며 민지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오면 셋 다 같이 죽는 것이라고 소리쳤다. 태주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형에게 그만두라고 설득했지만 이미 이성을 상실한 강민석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파멸을 향한 욕망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서윤은 태주가 강민석의 시선을 끄는 사이 바람의 방향과 거리를 계산하며 아주 조금씩 그림자처럼 옆으로 이동했고 민지를 구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 숨을 죽였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강민석의 손가락을 주시하고 있었고 태주는 그런 서윤의 의도를 눈치채고 일부러 강민석을 도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꼭대기에서 사랑과 증오, 욕망과 복수가 뒤엉킨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거센 돌풍이 옥상의 헬기장을 휩쓸고 지나가며 세 사람의 옷자락을 미친 듯이 펄럭이게 만들었고 먹구름이 가득 낀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굵은 빗방울이 쏟아질 것 같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강민석은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흉흉한 눈빛을 번뜩이며 민지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바짝 갖다 대고 있었고 공포에 질린 민지의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입에 붙은 테이프를 적시고 있었다. 태주는 피가 배어 나오는 옆구리의 통증을 참아내며 한 발자국씩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형을 향해 제발 어린 조카만은 놔주라고 애원하듯 설득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강민석은 태주가 다가오자 히스테릭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허공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가했고 탕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옥상의 정막을 깨트리며 메아리 쳤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간 태주와 서윤을 저주하며 다 같이 죽어서 지옥으로 가자고 소리쳤는데 이미 그의 눈동자에서 이성의 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다. 태주는 그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민석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기 위해 자극적인 말을 던지며 시간을 끌었고 그 틈을 타 서윤은 강민석의 사각지대인 환기구 뒤쪽으로 소리 없이 이동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서윤은 놈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힘을 주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매의 눈으로 주시했고 자신의 손에 들린 단검의 무게를 느끼며 거리를 계산했다. 태주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항복하는 신용을 하자 강민석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아래로 쏠리며 방심하는 틈이 생겼고 서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프링처럼 튀어나갔다. 그녀의 손에서 떠난 단검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강민석의 총을 든 오른쪽 손목을 정확하게 꿰뚫었고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총을 바닥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총기 떨어지자마자 태주는 부상당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로 달려들 강민석을 덮쳤고 두 남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옥상 바닥을 뒹굴며 처절한 육탄전을 벌였다. 서윤은 그 사이 재빨리 민지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결박을 풀어주었으며 공포에 떨고 있는 친구를 꼭 껴안아 진정시켰다. 태주는 분노가 실린 주먹으로 강민석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원한을 털어내듯 울부짖었고 강민석은 피투성이가 된 채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바닥에 늘어졌다. 그때 옥상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고 그들은 신속하게 현장을 장악하며 피범벅이 된 강민석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자 태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했고 서윤은 황급히 달려가 그의 몸을 부축해 품에 안았다. 태주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서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우리가 해냈다고 미소를 지어 보였고 서윤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쏟아지기 시작한 빗방울이 두 사람의 얼굴에 묻은 피와 땀을 씻어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포옹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단단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 후 대한민국 재계는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들어갔고 강민석은 살인 미수와 횡령 등 수많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건강을 회복한 태주는 태양그룹의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숙청하고 투명한 경영을 선포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서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위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그녀는 이제 태양그룹을 구한 숨은 영웅으로 불리며 업계의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태양그룹 회장실로 민지가 찾아왔는데 그녀는 예전의 철없는 모습이 아닌 한층 성숙해진 얼굴로 서윤과 마주 앉았다. 민지는 서윤의 손을 잡고 지난날 자신의 오해와 모진 말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고 서윤은 그런 친구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모든 것을 용서했다. 민지는 삼촌에게는 서윤 같은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고 이제 자신은 경영 공부를 위해 다시 유학을 떠나겠다고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민지가 돌아간 후 태주가 집무실로 들어왔고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는데 그것은 평범한 근로계약서가 아니었다.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평생 파트너십 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와 함께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태주는 서윤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당신이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다고 고백했고 나의 공적인 파트너이자 사적인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정식으로 프로포즈했다. 서윤은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이 계약은 너무 불공정하다고 농담을 던졌지만 입가에는 이미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반지를 집어들고 자신의 손가락에 끼우며
계약 조건으로 당신의 그 지독한 집착을 조금 줄여달라는 조항을 추가해야겠다고 대답했다. 태주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것만은 약속할 수 없다고 말하고는 서윤의 허리를 끌어당겨 깊고 진한 키스를 퍼부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영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서로의 등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닌 함께 만들어갈 미래뿐이었고, 태주의 집착은 서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승화되어 그들을 영원히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서윤은 태주의 품 안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고, 이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남자와 함께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갈 준비를 마쳤다.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나란히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았고, 그들의 눈빛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